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준입니다. 지금 40 중반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느냐고. 그럴 때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입니다. 제 대답은 너무 길고 너무 아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단 하루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되물을 겁니다. 왜 제게 그토록 눈부신 하루를 허락하신 뒤 제 세상의 모든 빛을 거두어 가셨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 혜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여인이었지요. 우리의 연애 기간은 1년 남짓이었지만 매일 각자 서로의 집에 들어가 헤어지는 게 아쉬워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저희에게 돈을 보태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보금자리에서 사랑만 있어도 배가 부른 시절이었습니다. 나 너무 행복해요. 당신 만나려고 이제껏 내가 결혼을 안 했나 봐. 나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것보다 더 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 사랑해 혜윤아. 아내와 저는 매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렸고 서로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아빠 될 준비를 하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회사 일을 했지요. 허나 이 행복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은 뜻밖의 제 첫째 아들 하늘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속에서 태어난 하늘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막 태어났는데도 울지 않았던 아이. 의사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아이가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지요.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사랑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니 치료를 해도 나아질 수가 없고 5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요.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다른 집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아내였어요. 아이 한번 보고 와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그 애가 보고 싶어요. 아내는 저를 설득했고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하늘이를 보러 갔지요. 너무나도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늘이의 작은 손을 처음 잡았던 순간 그 모든 절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기로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기에 저는 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에서요. 아이는 저희 품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늘이는 부족한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밥을 삼키지도 몸을 뒤집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하늘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온리 대신 작은 숨소리로, 환한 웃음 대신 온몸을 가늘게 떠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아이. 저희는 그 미세한 신호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아내는 밤낮 없이 하늘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가래를 빼주고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히고 튜브를 통해 들어가는 미음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후로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는 건강한 아이들이었고 저와 아내는 감사했습니다. 두 아이는 고맙게도 몸이 불편한 형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챙겨야 할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누워 하늘이의 작은 손을 조물락거리며 형의 품에 안기고 뽀뽀해주는 것을 보고는 이만하면 됐다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허나 문제의 그날은 하늘이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지만 저희에겐 기적과도 같은 날이었죠. 의사는 아이가 5살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내는 아침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하늘이 앞에 작은 케이크를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두 아이의 목소리, 그런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는 아내, 그리고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든 하늘이. 저는 그 순간을 사진처럼 찍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영원히 꺼내볼 수 있도록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아내와 함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하는 짧은 소리를 내며 싱크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제가 놀라서 다가가자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하얘.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오늘 좀 무리했나 봐요. 정말 괜찮은 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같이 다녀올까? 애들만 두고 어떻게 다녀와요. 나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요. 당신은 들어가서 애들이랑 놀아줘요. 난 설거지 마무리할 테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기 전 싱크대 위로 툭 하고 떨어지던 붉은 핏방울을요. 코피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며 심상찮았지요. 여보,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코피라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채근하자 아내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얼른 들어가서 쉬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며칠 잠을 설친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아주 작은 신호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늘이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그런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흘렸던 코피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우리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버거운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마주할 용기가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제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러지 말고 오늘은 병원 꼭 가봐. 걱정된다. 아내는 피식 웃으며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괜찮다니깐요. 어젯밤에 하늘이가 보채서 잠을 좀 설쳤더니 그래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에 또 한 번 안심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아내의 모습, 그것이 제가 본 온전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막 컴퓨터를 켰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고 끊어버리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무언가에 이끌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준 씨 휴대폰 맞습니까? 여기는 119 구급대입니다. 아내 설혜윤 씨가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필름이 끊긴 것처럼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뛰쳐나왔는지, 어떻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아내가 잠시 빈혈로 쓰러진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만은 생생합니다. 아침에 봤던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왜 그때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괜찮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다급한 발걸음 소리.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저를 응급실 가장 안쪽 커튼이 쳐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 옷깃을 매만져 주던 그 따뜻한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제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의사가 저를 막아서며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분 뇌출혈입니다. 뇌 안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였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의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제 손이 제 손 같지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등이 켜지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제 귀에는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내만은 제 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뇨? 저희 아내가 죽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웃으며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가슴만 내리치며 펑펑 눈물을 흘렸지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때 저는 제가 병원 복도에 있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허락되는 곳.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반쯤 깎여 있었고 입에는 인공호흡기가, 팔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낯선 몸뚱어리만이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2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나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에는 병원 중환자실 앞 작은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처가에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잠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둘째는 엄마 언제 와? 하고 묻다가 이내 제풀에 지쳐 잠이 들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한 채 끊어진 전화만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내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절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떴지만 말을 하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향해 멍하니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 신체 마비가 왔고 인지 능력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됐습니다. 어쨌든 살아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돌아와 준다면,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하면 언젠가는 예전처럼 웃으며 제 이름을 불러줄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마자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 그리고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는 새아이. 특히 하늘이는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처가에서도 언제까지고 새아이를 모두 돌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서 처가뿐이라 저는 도와주십사 울면서 부탁을 했지요. 장모님은 저를 원망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이 아프게 태어났으면 그냥 그거 하나 감당하고 살지. 왜 애를 2씩이나 더 낳게 해서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들어? 이게 다 자네 때문일세.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나도 하루하루 몸이 안 좋아서 힘드네. 자네 어머니한테 시골에서 올라와 봐달라고 해. 저는 하염없이 장모님께 죄송하다 엎드려 말했지만 장모님도 힘드시다 했고,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시며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고 튜브로 미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2-3시간 자면 많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지만 저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욕창은 점점 심해졌고 하늘이는 엄마가 없어서인지 밤새 칭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2손 2발 다 들며 못하겠다 하셨지요. 며느리를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보내야지. 나도 너도 이러다 쓰러진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결국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몸은 하나뿐인데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2이었습니다. 둘 다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최소한 2 다 살아남게는 해야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고민하다 아내를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진 돈을 털어서 그곳은 일반 병원보다 비용은 저렴했지만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봐주는 곳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아내를 돌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제 첫째 아들, 제 심장과도 같은 아이, 저는 하늘이를 장애아동 시설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고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시설에 보낸다니. 하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하늘이는 집에서 홀로 방치될 것이 뻔했습니다. 차라리 시설에 가면 전문적인 보살핌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결정을 내린 그날, 저는 아내의 병실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알아듣지 못할 아내에게 저는 죄인처럼 용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이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먼저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가는 채 올랐습니다. 아내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낯선 간병인에게 아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돌아서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자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만 겨우 깜빡이는 아내의 눈에서 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를 그 차가운 병실에 혼자 두고 저는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하늘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가만히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시설로 가는 내내 저는 라디오도 켜지 않고 침묵 속에서 운전만 했습니다. 제 심장을 둘로 쪼개어 하나는 방금 전 요양병원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제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하얗게 센 머리의 원장님, 나와 저와 하늘이를 맞았습니다. 원장님은 따뜻한 분이었지만 그분의 친절함이 제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이의 짐을 풀고 아이가 지낼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쓰는 방,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 저는 하늘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꼭. 아이는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잠결이었는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하늘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제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로 박혔습니다. 그날 저는 한나란시에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을 가장 낯설고 외로운 곳에 데려다 주고 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빈 차 안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운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 하늘이가 떠난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만 자는 빈 공간일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저를 반겨주던 아내의 목소리도, 거실 한편에 늘 누워있던 하늘이의 온기도, 사라진 집은 낯설고 추웠습니다. 남은 두 아이는 엄마와 형이 어디 갔느냐고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엄마랑 형은 아주 좋은 데서 치료받고 있어. 금방 나아서 돌아올 거야. 하며 달래주었지요. 아이들은 제 말을 믿는 듯 했지만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막내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하루는 이제 요양병원과 시설,
그리고 회사를 오가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하늘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눈만 깜빡이는 엄마를 보고는 어색해하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늘이를 보러 시설에 가면 아이는 낯선 환경 탓인지 예전보다 더 자주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우리 가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빚더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요양병원비와 하늘이의 시설비, 그리고 남은 두 아이와 저의 생활비까지 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메웠고 그 다음엔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수북이 쌓인 고지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시설비,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은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이 집을 내놓기로 결심한 겁니다. 며칠 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값을 받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삿날이 정해지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을 상자에 담고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의 5번째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마치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올라가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액자를 떼어낸 자리에는 하얀 벽지가 그대로 드러나 마치 우리 가족의 삶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액자만큼은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품에 안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간 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방 2개짜리 좁은 집.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대충 풀어놓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우리 집은 어디 갔어? 저는 아이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는 거야. 엄마랑 형 돌아오면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다 풀리지 않아 어수선한 공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 저는 품에 안고 온 가족 사진 액자를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시간들까지도요. 반지하 빌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급한 빚을 막고 나니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돈마저도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시설비로 야금야금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운 뒤 몰래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먼저 망가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깜빡 잠이 들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안타까운 얼굴로 조심스레 말해주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을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존심 다 치우고 이러다가 자네 아내랑 아이들이랑 어쩌려고 그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제 가난과 불행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동정을 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길에 들른 마트에서 저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먹고 싶다던 과자 하나를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차마 계산대에 가져가지 못하고 몰래 내려놓아야 했을 때 아빠로서 아이에게 과자 하나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국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 며칠 뒤 작가라며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날 방송국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반지하 집이 카메라와 조명 장비로 가득 찼습니다. 작가는 제게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장난감을 흔들어 보였지만 등 뒤에 있는 카메라가 저를 계속해서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제게 아내와 하늘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대본처럼 아내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늘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이것이 진짜 내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슬픈 이야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작가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까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까만 렌즈 너머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내도 하늘이도 곧 건강해져서 다시 함께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잊지 않고 지켜봐 주시기만 해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제 아이들 앞에서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니까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성금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내와 하늘이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가장 먼저 밀린 병원비를 모두 냈습니다. 수납 창구 직원에게 두툼한 돈 뭉치를 내밀 때 저는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아이들이 먹고 싶다던 치킨과 피자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정말 오랜만에 배부르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금은 분명 큰 돈이었지만 아내와 하늘이의 치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었습니다. 매달 청구되는 병원비와 시설비는 여전히 버거웠고 성금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리운전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비를 수납하고 받은 영수증을 들고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으로 얻은 돈은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희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마주한 절망은 더 쓰고 아팠습니다.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버텼지만 제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휴가를 내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창구에 앉아 제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고 큰아이는 장애가 있으며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제 이야기를 듣던 젊은 사회복지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여러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이미 방송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의료비 지원 역시 제 소득 기준이 아주 약간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눈으로 볼 때 저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사회복지사가 저를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모님께서 법적으로 혼자가 되신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그를 쳐다보자 그는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사모님과 이혼해서 아내분이 서류상으로 1인 가구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아내분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매달 생계비가 나오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이었던 병원비를 의료급여 일종 혜택으로 거의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사회복지사는 당황하며 제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오해는 마십시오.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구청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내를 버리라니.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아내를 법적으로 남남이 되라고.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끔찍한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독처럼 제 머릿속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제 귓가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당신과 애들을 지킬 수 있을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 제가 그 웃음을 지켜주겠다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지만 술 기운 속에서도 현실은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치료는 중단될 것이고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과로로 쓰러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끝입니다. 그때 사회복지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서류상의 이혼일 뿐이야. 우리의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건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것은 배신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인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소주병을 앞에 두고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 터 올 무렵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주 위험하고도 슬픈 결심 하나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또다시 치료비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집주인은 다음 달 월세부터는 하루라도 밀리면 방을 빼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찌 아내에게 말을 해야 하나 무거웠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을 잠시 이웃집에 맡기고 홀로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십 번도 더 내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보기에도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으러 가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내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굳어버린 아내의 근육을 풀어주면서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에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차 소리와 제 손이 아내의 몸을 마사지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혜윤아, 나왔어.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참 곱고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뼈마디가 다 드러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제 이마를 아내의 손등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결국 그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고백.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당신이 나라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마치 죄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소음으로만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제 뺨이라도 때려준다면, 욕이라도 퍼부어준다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이 아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무언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깊은 눈빛. 그리고 그 눈가에 아주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못나서 당신을 이렇게밖에 지킬 수가 없어.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가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아내는 마치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나를 놔. 당신이 여태껏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아내는 아주 천천히 제 눈을 보며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 번 더, 2번의 눈 깜빡임. 그것은 동의였습니다. 제 잔인한 계획을, 제 이기적인 선택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내는 제 고통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저보다 더 아프게 이해해 주는 것을요. 아내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의 동의를 얻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이혼 서류를 내려받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한자 한자 서류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리의 지난 세월을 증명했던 모든 정보들이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적는 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성격 차이라고 쓸까? 아니면 경제적 파탄이라고 쓸까? 그 어떤 단어도 우리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그 칸에 기타라고 적고는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관계 소원,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으로 헤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서류와 아내의 도장을 들고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어야 할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으로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들어 올려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서류 위 지정된 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혜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자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법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저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딱딱한 의자, 무표정한 사람들. 저는 휠체어를 밀고 조정실로 들어섰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우리에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 이혼 의사의 변함이 없으신가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셨고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아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제가 대신 대답해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몸이 불편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에는 동의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아내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사연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설혜윤 씨, 정말 본인 의사로 이혼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어요? 그 순간 조정실의 모든 시선이 아내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아래로 끄덕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 작은 움직임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은 저 혼자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기계처럼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판사가 내리치는 의사봉 소리가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잔뜩 겁에 질린 시설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하늘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바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단 위급한 상황이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버님도 얼른 오세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겨우 추슬러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아이가 잠시 체한 것이기를.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버리는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제발 저를 벌하시려거든 저에게만 하십시오. 제발 제 아들만은, 아무 죄도 없는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꾸만 운전기사 아저씨를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조금만 더 빨리요.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뛰어내리듯 내려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응급실 안쪽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를 돌봐주시던 시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나쳐 곧장 응급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이가 제 아들이 하얀 시트에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고 핏기 하나 없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아들의 얼굴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차가운 뺨에 손을 대자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아, 아들, 아빠 왔어. 눈 좀 떠봐. 아빠 목소리 들리지?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장난이라고 말해달라고, 어서 일어나서 아빠를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하얀 봉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짓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는데 나는 왜 아들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제가 아내와 헤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던 바로 그 시각에 제 아들은 낯선 시설 침대 위에서 혼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운 죽음의 문턱에서 아빠를, 엄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아이 곁에 있어 주었더라면, 제가 그깟 돈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려다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신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신은 제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늘아, 우리 아들,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제 약속은, 제 사죄는 더 이상 하늘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세상의 마지막 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의 장례는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작은 영정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늘이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아빠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를 떠나보내고 며칠 뒤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여느 때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제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내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윤아, 우리 하늘이가 좋은 곳으로 갔어. 제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얼마 전에.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몸을 뒤척이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는 아내의 모습은 제가 세상에서 본 그 어떤 슬픔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남은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내는 이혼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더 이상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의 죽음과 맞바꾼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이혼했느냐고. 아이들은 왜 엄마와 같이 살지 않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흔해 빠진 말을 저는 제 인생 가장 끔찍한 진실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 아내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퇴근 후에 전 아내가 된 혜윤이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막내가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은 이야기, 둘째가 친구와 다퉜다가 화해한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늘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키가 얼마나 컸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럴 때면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저는 그런 아내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 안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희미해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손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혜윤아,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자 아내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조금 까딱하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의 의지로 몸의 일부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혜윤아, 봤지? 당신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내가 쓰러진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희망찬 웃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법적인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진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내 옆에 앉히는 것. 이것은 이혼 서류 따위에는 없는 저와 아내 둘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픈 약속이 될 겁니다.